홍익인간의 사상적 내용과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고조선 사상, 홍익인간 사상의 본질을 탐색하고요. 그것을 유용화시키는데 그 대신 몇 가지 관점에서 보겠습니다. 첫째는 인간관이 중요하죠. 가치관이라든가 생사관, 영혼관, 내세관, 그리고 각각의 여러 가지 의례로 구성된 조상관이 있습니다. 고대사에서는 조상관이 중요하거든요. 특히 우리 민족에게는. 두 번째는 자연관입니다. 하늘과 땅, 강, 해, 구름, 바람, 비, 이 모든 것에 관해서 전부 다 해석이 필요한 겁니다. 실질적으로 세뇌된 평가 필요하고 질서의 범주가 있거든요. 단군신의 홍익인간과 더불어서 나온 문장을 보더라도요. 풍배, 우사, 운사 등등 이게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는 제천관이 중요한데요. 우리는 하늘을 어떻게 보는가? 우리에게는 흔히 말하는 토테즘이라든가 애니미즘이라든가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제천관이에요. 하늘을 어떻게 바라보고 하늘을 어떤 식으로 공경하고 경배할까? 이게 중요한 거죠. 세 번째는 사회관인데요. 이때쯤 가게 되면 본격적으로 사회사상이라고 부를 수가 있는 겁니다. 가족, 시족, 국가, 민족 이런 것들을 어떻게 바라보는가 그리고 수용하는가 방식의 문제죠. 집단에 따라서 정말 다르거든요. 크게 나누게 되면 농경문화 집단, 유목민화 집단, 해양문화 집단 그리고 이제 더불어서 삼림문화 집단, 사막문화 집단들이 있는데요. 이거 굉장히 다릅니다. 각각의 사용하는 개념이 다른 거죠. 우리가 말하는 흔히 말하는 클란 이것과 일본인들이 말하는 시족 그리고 우리 또 다릅니다. 그리고 거기에 중요한 것은 재산권의 문제가 있고요. 결혼관, 생활관도 중요합니다. 재산권에 관한 문제는요. 즉 계승의 문제로 들어가기 때문에 자식에게 대한 권리까지 포함이 돼요. 흔히 말하는 모계사회다, 부계사회다 그랬을 경우에 나는 중요한 기준 중에 하나가 이 재산권의 문제가 있거든요. 네 번째는 역사관입니다. 역사의 주체는 누구인가? 그리고 그들의 역할은 무엇인가? 그리고 그 대상자가 되는 다른 사회라든가 자연을 어떻게 대하는가? 접촉 방식의 문제들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발표는 한정을 짓겠습니다. 홍익인간의 사상적 내용을 탐구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주로 인간관과 역사관에 한정시키겠습니다. 자연관과 사회관은 다음 기회로 미루겠습니다. 가히 홍익인간 이런 귀절이 나오죠. 저는 가히란 말에 주목을 했는데요. 홍익인간 이념이 단순한 것이 아니라 환인의 소명감에서 비롯됐다는 겁니다. 가히 홍익인간 할만하다 이거죠. 이걸 제시한 것은 환인입니다. 홍익인간이란 단어 자체는 환웅도 웅료도 아닌 바로 환인의 생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하늘의 뜻임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환웅, 웅료 그리고 결정된 단군왕검이 이루고자 한 새로운 질서, 여기에 궁극적인 상태는 홍익인간이고요. 가히 홍익인간 할 만한 겁니다. 환웅이 얼마나 집요하게 추구했습니까? 천하에 자주 뜻을 두고 인간 세상을 탐내어 구했다. 이런 문장이 나오는 거죠. 중요합니다. 이게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한다. 중요합니다. 사랑도 있고요. 어지린자도 있고 파괴도 있고 자비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구체적으로 인간이란 주체가 등장하고 그리고 이롭게 한다는 이 얘기 나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범주까지도 얘기를 하죠. 널리 또는 크게. 그러니까 이 압축된 문장 속에서는 다양한 관점에서 홍익인간 사상의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원조설의 존재 목표고 이유고 사상이고 그런 겁니다. 그리고 너무나 원론적이고 보편적인 용어다 보니까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그냥 흘려보낸 겁니다. 저는 홍익인간이란 것이 결국은 환인을 통해서 환웅에 의해서 추진이 됐고 그리고 웅료의 협조가 있었고 탄생된 존재가 단군 왕검이고 그가 세운 것이 조선이란 우리 민족의 최초 시원 국가거든요. 따라서 홍익인간 사상은 하늘 또는 신의 의지와 그리고 인간의 이익이 일치된 것이라고 보면 맞습니다. 그렇다면 홍익의 내용은 무엇일까? 첫 번째는 주체의 문제겠죠. 모든 것은 주체의 문제입니다. 어떤 주체일까? 인간이죠. 철저히 인간주의를 지향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역사의 주체는 인간이라고 그러지만 실질적으로 인간도 주인인가 주체의 문제가 있고요. 주체도 집행의 주체와 수의 주체로 나누는 것이 저희 이론입니다. 그리고 인간이 추구한 이익과 존재 이유는 무엇인가? 세계관, 역사관 다 살펴봐야 돼요. 그리고 어떤 방식과 논리로 표현이 됐고 어떤 시스템을 갖고 실현시켰는가. 이 전체가 만약에 구비된다면 우리가 말하는 가장 고도의 그리고 논리적이고 조직적인 사상이 될 수가 있죠.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우리는 그걸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큰 틀 속에서 보면 홍익인간이 담겨있는 단군신화는 역사의 주체가
신이면서 동시에 인간이란 것도 보여주고 있어요. 나중에 설명드립니다. 그리고 역사운동의 궁극적인 목적, 이것은 하늘의 의지로 실현하는 것인데 또는 신 앞으로 나아가는 것인데 우리 입장에서는 홍익인간, 더불어 많은 사람들과 같이 이익을 나눈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인간주의입니까? 그 단어 자체도 우리는 해석을 그동안 안 했던 것이죠. 인간의 개념과 정의는 시대와 상황 또는 문명에 따라서 달라요. 형태와 구조, 성격과 능력, 가치, 의미에서 변화가 불가피하거든요. 당연히 시대마다 달라지는 건데 그렇다면 우리는 그 역할을 못한 거죠. 흔히 말하는 서양권에서는 인류를 또는 인간을 맨카인드, 호모라는 수식어가 붙는 다양한 종류가 있죠. 호모 사피엔스, 호모 루덴스 등등. 그리고 휴먼 비잉이라는 용어도 쓰고 있어요. 그런데 동아시아 지역에서는 인간이란 말이 사실은 현재 우리가 얘기하는 맨카인드라든가 이런 개념과 다르거든요. 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인간은 인과 인의 사이를 얘기하는데 인간이라는 것이 등장을 해요.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인간은 근대에 만들어진 용어거든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구분을 했는데 인이란 것은 본체로 나가는 것이고 인간이란 것은 사람과 사람의 사이니까 결국은 사회적 관계를 말하는 것이고 사회사상의 한 표현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이런 규절이 나옵니다. 환웅은 하늘에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늘 아래를 내려다보면서 천하의 뜻을 자주 두었고 인간 세상을 탐내어 구하는 것이죠. 하늘에 있으면서 인간 세상을 탐내어 구했는데 이것이 단순한 욕심이 아닌 겁니다. 그 증거는 아버지의 뜻에서 확인이 되거든요. 아버지가 아들의 뜻을 알아요. 부지자히. 그리고 친히 내려다보니까 하시죠. 하시. 친히 내려다보니까 가히 홍익인간 할 만하다. 그래서 환인의 의지 그리고 환웅의 의지 이 모든 것들의 핵심은 홍익인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가히 홍익인간. 그래서 이때 인간 세상에는 즉 땅의 세계는 이룽이로가 항상 신웅에게 기도를 합니다. 인간이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때 환웅이 신령스러운 쑥 한 줌과 마늘 20개를 주면서 얘기를 합니다. 너희들 이것을 먹어라. 대신에 100일 동안 햇빛을 쏘지 말라. 그리고 그랬을 경우에 마지막에는 인신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인간의 몸을 얻을 것이다. 결국 이 통거일에 성공한 웅은 웅녀로 변신하고 계속해서 이제는 신웅에게 비는 겁니다. 좀 잉태를 해달라고. 그래서 환웅은 다시 자기도 인간의 몸을 살짝 변해서 웅녀와 결합하고 거기서 탄생한 것이 단군 왕검입니다. 그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웅녀는 아직까지도 인간이 아니라 신과 인간을 동시에 갖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환웅은 원래 신이었지만 가화, 잠깐 거짓으로 변했기 때문에 인간의 모습을 갖추고 있지만 사실은 신이었던 겁니다. 마치 제우스처럼 신과 인간의 성격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것이 환웅과 웅녀입니다. 이거를 보통 데미가시라고 그래요. 신과 인간의 성격을 같이 가지고 있다. 양성구유 이런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보게 되면은 원래 일반적인 신화 속에서는 신이 주체가 되는 겁니다. 일본 신화도 마찬가지고요. 다 그런데 이 단군 신화 속에서는 홍익인간이란 인간 중심을 표방하고요. 그 다음에 신으로서 인간과 결합하거나 아니면 신과 신의 결합에서 탄생된 존재가 아니라 신도 인간의 모습을 갖추고 천신도 인간의 모습을 갖추고 그리고 땅의 신도 인간의 모습을 갖춘 데미갓, 즉 신인의 모습으로서 결합하니까 얼마나 인간적인 요소를 강조했겠습니까? 따라서 단군 왕검은 인간적인 요소가 너무나 강한 거예요. 그렇다면 조선을 건국한 사람, 우리 민족의 시조는 하늘도 신도 아니라 바로 인간을 주로 하면서 신의 피가 섞인 존재라는 겁니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다른 존재에 비해서는 훨씬 더 인간주의에 충실한 것이죠. 이게 우리 민족 신화, 우리 민족 사상, 홍익인간 사상의 핵심입니다. 인간주의, 정말 인간주의죠. 저는 두 번째로 평등주의와 역할론을 주장합니다. 그런데 역할할 때 서열이 있으면 곤란하잖아요. 모든 생명체는 사실은 랭크, 서열이 있습니다. 인간은 서열이 없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더 교묘한 방법으로 서열이 있죠. 이를테면 신분이라든가 계급이라든가 기타 등등이 철저하게 서열에 입각한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부단히 깨고자 하는 것이 바로 선지자들 또는 인간이 취하는 궁극적인 모습이죠. 이거를 우리는 보통
평등주의라고 얘기를 해요. 아니면 자유라든가 모든 인간은 공평하다. 모든 권리를 공유하고 있다. 이런 것들은 인류 역사에 처음부터 가졌겠지만 인류 전체가 보편적으로 수용하기 시작한 것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영국, 프랑스 그리고 미국에서 등장한 겁니다. 근대 세계에 와서 비로소 모든 인간이 공평하다는 논리가 확장이 된 것이죠. 그 전까지는 그리스 시대도 마찬가지겠지만 아직까지도 차별적 사회인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단군 기록 또는 단군 신화를 통해서 꾸준히 그것을 주장하고 있고 단군 신화의 긴 문장 속에서 마지막에 단군 왕검이란 존재가 태어나기까지는 철저하게 모든 존재는 평등하다는 것 그리고 각 존재물들은 역할이 있다는 것을 반복해서 주장하고 있어요. 단군 탄생과 조선 건국은 일단 하늘신인 밝음의 신입니다. 환이란 글자가 상징하고 있죠. 그 다음에 웅호는 그리고 왕검은 감신입니다. 감신은 실질적으로 어둠의 신일 수도 있고요. 땅을 뜻하기도 하는 알타의 고어입니다. 그래서 하늘과 땅 아니면 빛과 어둠 이런 것들이 합쳐진 겁니다. 기본적으로는 한글로 대표되는 태양 숭배 문화 집단, 유목 문화 집단일 가능성이 큰데요. 그들의 천성강림 신화와 그리고 대지를 숭배하는 지모신 농경 문화 집단이죠. 이들이 결합하는 과정이 저는 단군 신화에 아주 극명하게 표현됐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과 땅, 그러나 주도자는 역시 하늘이죠. 하늘의 환인과 그리고 환웅이 내려와서 모든 일을 주도하거든요. 그러나 동시에 웅도 결코 수동적이거나 굴복적 자세가 아니라 나름대로 지혜 역할을 합니다. 저는 이게 강점이라고 봐요. 사실은 제가 마지막에 말씀드리겠지만 이것이야말로 홍익사상의 핵심이라고 보는 겁니다. 인간주의라든가 평등주의, 역할론 이런 것들은 있을 수가 있는데 진짜 중요한 것은 바로 이런 과정이죠. 저는 환인과 환웅의 관계에서 독특한 것을 봤는데요. 보통 일반적으로 서양 신화 아니면 기타 신화도 마찬가지인데 대체적으로 보면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반역의 관계 또는 갈등의 관계, 경쟁의 관계로 나타나요. 여러분들 서양 신화 너무나 잘 알잖아요. 가이아 이론에 보듯이 가이아는 대지의 신이죠. 그리고 우라노스가 있고 타이탄 형제가 있죠.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내부에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아니면 가족 간의 관계, 이 갈등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심지어는 오이디푸스 컴플렉스에서 보듯이 이건 서양 사람들에는 굉장히 중요한데요. 사실 여부를 떠나서 일단 프로이드가 얘기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영향을 받고 있어요. 거기에 반해서 다르다는 거죠.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협조의 관계 아니면 동지의 관계로 나타나는 것이 우리 신화고 우리의 사상입니다. 철저하게 아들을 위해서 모든 일을 하는 것이 아버지의 역할이라는 것이죠. 이런 세계관이 만약에 한국 문화 전체에 강력히 작동했다면 그 사회는 굉장히 철저한 가족 공동체 아니면 혈연 공동체, 시족 공동체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실제로 그랬다는 겁니다. 그리고 21세기가 오히려 그럴 가능성이 낮아진 거죠. 교통과 통신이 발달했지만은 과거처럼 물리적 공간의 확장이라든가 물리적 시간의 확장이 아니라 새로운 시대거든요. 새로운 기호를 사용하고 때문에 우리는 사실은 전보다 더 클란 하나의 조그만 활동 단위가 되고 거기서는 예전처럼 그런 질서를 회복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한번 가져보는 겁니다. 웅이란 글자를 살펴보죠. 곰이라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부턴가 곰 토템이란 말을 당연시 받아들이는데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우리 문화권 속에서는 곰 토템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전 단계에서는 곰이 토템으로 작동했을 가능성은 매우 많이 있죠. 그러나 적어도 조선이 건국하는 과정 그리고 적어도 단군 신화 속에서의 웅은 생물학적 의미의 곰이 아니라 저는 신이라고 보는 겁니다. 대지의 신 또는 지모신이라고 보는 거죠. 기본적으로는 땅에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주체적인 역할은 상대적으로 미약해요. 그러나 그는 외적인 충격들을 그대로 방어하거나 아니면 굴복하거나 저항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요. 현실을 인정하는 거죠. 그리고 우월한 점이 있으면 수용하는 것이 올바른 태도잖아요. 그래서 자기를 조금만 부정하면서 새로운 신질서의 수립으로 이 상황들을 그대로 수용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환영의 역할도 인정하면서 그에게 협조를 구하고 그래서 그의 힘에 의해서 또는 자기의 노력에 의해서 자기는 변신하고 또다시 변신한 환웅과 결합해서 단군 왕검을 낳게 되는 거죠. 저는 그래서 웅의 역할도 굉장히 적극적이라고 보고 있고요. 일종의 계획가라고 보는 겁니다.
환웅이 혁명가였다면 웅은 개혁가의 모습을 띠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관계는 하늘과 땅의 관계, 부와 모의 관계, 남과 여의 관계, 빛과 어둠의 관계, 이렇게 철저하게 이원적 대립을 상징하는데 환웅과 웅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의 평등한 것이라는 겁니다. 제가 몇 가지 재미있는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왼쪽은요, 현재 중국 영토 만지의 가장 최북단에 있는 겁니다. 무허, 마카라는 것인데요. 그리고 바로 오른쪽에 보이는 저 너머는 러시아 땅입니다. 러시아인들이 이것을 장악한 거죠. 그런데 어마어마하게 습지대죠. 이게 진정한 타이가지대입니다. 여러분들은 아마존의 밀림만 생각하는데 이것이 진짜 밀림지대입니다. 그런데 오른쪽에 보니까 나무에 어떤 돌을 박아놨는데 곰의 모습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서는 곰이 중요한 신앙의 대상이에요. 이때는 곰을 토템이라고 그래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 민족사 속에서는 곰이 토템이지 않지만 그 이전에 살았던 사람들 그리고 그 이후에라도 현재 동북만주에서 시베리아로 가는 일대에서는 곰이 토템으로 작용을 해요. 많습니다. 돌간족을 비롯해서 많은 종족들이 곰을 토템으로 숭배하니까 조상으로 보기도 하고 각종의 의례 행사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이 보시면은 일부 분들은 아시겠지만 바로 이것이 유화문명론에서도 핵심을 이루는 홍산문화의 유적지거든요. 지금으로부터 약 5,000년 전의 유적으로 보여지는데요. 여기서 가장 핵심적인 유물은 바로 이렇게 여신상의 흑 인형입니다. 얼굴이 있습니다. 지모신이죠. 오른쪽을 보니까 발 사진인데 동물이죠. 그래서 이것을 곰으로 보는 겁니다. 일부에서는 홍산문화의 담당자들은 바로 곰 토템을 가졌다. 이런 주장을 이 분야의 최고 전문가인 곽태순 선생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홍산문화는 농경문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만치 이제는 곰도 과거처럼 야수적 관점에서 또는 곰 토템이 아니라 지모신의 상징으로서 등장한 겁니다. 곰은 동면동물이죠. 그래서 늘 그렇듯이 죽지 않고 영원히 순환을 반복하다 보니까 농경민들에게는 루나 애니멀, 즉 달동물이라고 해서 숭배되는 몇 가지 상징물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농경문화권에서는 곰을 지모신의 상징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두 번째를 살펴봤고요. 이제는 제가 가장 의미를 두고 있는 세 번째, 변혁과 합일의 논리입니다. 즉 운동관인데요. 홍익사상은 바로 이렇게 변혁과 합일이라는 가장 중요한 로직을 포함하고 있습니다.